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3일 새벽이 됐습니다. 저는 최입니다. 문 정부가 참 좋아했던 말 중에 스튜어드십 코드가 있죠. 이 스튜어드는 집사를 의미합니다. 스튜를 준비하는 사람이죠.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 같은 기관 투자자가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처럼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문 정부가 진짜 좋아하는 스튜어드십은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관리자 이론, 스튜어드십 시어리입니다. 1901년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이 암살당하자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이 대통령을 선거했죠. 이 루스벨트는 행정부는 법이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 이외에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마치 큰 저택의 집사처럼 말입니다. 요즘 추미애 장관이 하는 걸 보면 문 정부도 법이 금하고 있는 것 이외에 못할 것이 없는 무소불위의 행태를 보여주죠. 그런데 그 스튜어드십을 붙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국민을 두 편으로 갈라서 그들이 말하는 국민은 자신들을 지지하는 국민만이기 때문이죠. 어제 22일은 온통 법사위의 대금 국정감사에 이목이 쏠렸습니다. 이 방송에 계속 중계를 하는 덕분에 대한민국 국회의 수준을 그리고 권력의 수준을 너무 잘 알게 되었죠. 사실 예고된 국감의 메인 이벤트였는데 그렇게 보니 윤석열 검찰총장은 타이틀을 방어하는 챔피언 같았습니다. 비록 팔다리가 다 잘린 챔피언이지만 말입니다. 작심한 듯 그의 답변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총장이 부하라면 국민 세금으로 대검이라는 방대한 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도 했습니다. 장관은 기본적으로 정치인이며 총장이 부하라면 검찰의 수사와 소추가 정치인의 지휘를 받는다는 얘기라는 부연 설명이 따랐죠. 제가 늘 드리던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사기꾼의 말을 믿고 정치인인 장관이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빼앗았다는 겁니다. 중범죄를 저질러 중형선고가 예상되는 사람의 얘기를 듣고 이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은 정말 비상식적이다. 총장이 장관들어 비상식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러날 뜻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임명권자께서 말씀이 없기 때문에 임기라고 하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이니까 어떤 압력이 있더라도 제가 할 소임은 다 할 생각이다. 자르려면 문 대통령이 직접 자르라는 거죠. 오히려 깜짝 놀랄 비밀도 공개했습니다. 임명권자인 대통령께서 총선 이후에 민주당에서 사퇴하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서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면서 소임을 다하라고 전해주셨다. 이 대통령이 자리를 지키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덧붙인 말입니다. 이 살아있는 권력도 엄정하게 수사하라는 대통령의 말을 기억한다.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같은 생각이시라고 생각한다. 역시 윤 총장은 문 대통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윤 총장은 수사지휘권은 장관의 의견을 낼 필요가 있을 때 검찰총장을 통해서 하라는 것이지 특정 사건에서 지휘를 배제할 권한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대부분 법률가가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윤 총장은 그래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가 위법한 것은 확실하다고 생각한다고 했죠. 그렇다면 이거야말로 추미애 장관의 직권남용이 되겠군요. 민주당은 이런 윤 총장의 개인 문제나 답변 태도를 물고 늘어졌습니다. 이 자책골을 넣고 있더군요. 김진애 의원은 아내의 재산 형성 과정을 아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했습니다. 윤 총장의 답이 이렇습니다. 제가 답변을 과연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결혼 초기부터 저는 재산이 별로 없고 대부분이 집사람 재산이다. 나이 50 넘어서 결혼했다. 야당 장제원 의원이 라임 사건 김봉인이 한 폭로에 등장한 야당 정신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윤모 전 검사장 얘기가 나온다. 억대 비자금을 받았다는 진술을 여러 번 했다는데 수사를 뭉갠 적이 있느냐? 이런 질문이었죠. 윤모는 언론에서 야당 정치인이라고 쓴 윤갑근 전 고검장으로 지난 총선에 청주에 출마한 사람이었습니다. 윤 총장의 답변은 알려진 대로입니다. 윤 전 검사장 첩보는 김봉인이 아니고 다른 이모에게서 나왔다. 이종필이죠. 김봉인은 그 진술을 한 적도 없거니와 그 일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 장 의원은 다시 검사 비위에 관해 물었지만 윤 총장은 언론에 법무부 감찰 기사가 나서 알았는데 이 정도 받았으면
감찰 대상이 아니라 김영란법 위반으로 수사 대상이라며 철저히 수사하라고 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윤 총장은 휴 장관이 전날 페이스북에 자신을 두고 중상모략이라고 화부터 내기 전에 지휘관으로서 성찰과 사과를 먼저 말했어야 한다고 공격한 데 대해서도 대응을 했습니다. 야당 유상범 의원이 의견을 묻자 자신은 수사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한 사람이라며 이렇게 말했더군요. 10월 16일 김봉인이 언론사에 보낸 편지에 검사 접대 얘기가 나와서 제가 그 보도를 접하자 말자 10분 안에 남부지검장에게 철저히 조사해서 접대받은 사람들을 다 색출해내라고 지시했다. 그 뒤에 붙인 말이 재밌습니다. 중상모략이라는 단어는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다. 치밀한 욕설을 참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하이라이트는 그 다음입니다. 이 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이 검사 비위 사실을 추궁하면서 18년 전인 2002년 서울지검에서 벌어진 검사가 피의자를 폭행해 사망한 사건을 거론하고 그때는 지검장 대신에 총장의 사표를 썼다고 말한 데 대해 윤 총장이 답변을 한 내용입니다. 이렇습니다. 아까 소병철 의원께서 말씀하신 2002년도 사건은 서울지검 가호경위 치사 사건이다. 이 사건은 검찰에서 수사하다가 사람을 패 죽인 그 경우와는 좀 다르지 않나 생각한다. 즉각 여당에서 고함이 터져나왔습니다. 패 죽인 게 뭐예요? 패 죽인 게. 윤 총장이 다시 한 답변입니다. 때려 죽이는 게 패 죽인 것 아닙니까? 검찰이 잘못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패서 죽인 건 맞거든요. 여당 의석에서 취소하라는 말도 들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패다는 말은 결코 욕설이 아닙니다. 비속어도 아닙니다. 사정을 두지 않고 마구 때리는 걸 뜻하는 말이죠. 그러니 패 주겠다는 윤 총장의 표현은 적확했으면 적확했지 틀린 말은 결코 아닙니다. 제가 가끔 농담처럼 국어, 국사, 헌법 등 이 좀 시험을 보아서 국회의원 후보 자격 심사를 하자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발언 철회를 요구했더군요. 여기는 신성한 국감장이다. 생중계 중이고 전 국민이 보고 있다. 패 죽인다는 발언은 철회하라. 윤 총장은 마지못해서 의원님이 그렇게 지적하면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제대로 국어를 쓴 게 잘못된 거죠. 이 두 번째 하이라이트는 이겁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윤 총장의 답변 태도를 문제 삼아서 고함을 질렀습니다. 똑바로 앉으세요. 어느 자리에서나 그렇지만 이 자세를 똑바로 하라는 건 엄청난 모욕입니다. 만약 미국 의회의 청문회에서 공무원이든 민간인이든 앉은 자세를 트집잡아 단상의 청문위원들이 똑바로 앉으라고 고함을 질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또 박 의원은 윤석열의 정의는 선택적 정의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자 윤 총장의 재치있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선택적 의심 아니냐. 과거에는 저한테 안 그러지 않았느냐. 선택적 의심. 참 재밌는 표현이더군요. 두 사람은 사법연수원 동기인데 2013년 11월 국정원 댓글 개입 사건을 수사하다가 윤 총장이 좌천되자 당시 박 의원이 페이스북에 편지 형식의 글을 띄웠죠. 언론이 보도한 그 글이 시작은 이렇습니다. 윤석열 형을 의로운 검사로 칭찬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과 검찰의 현실이 너무 슬프다. 정말 어제 국감 현장을 지켜보는 제 마음이 너무 슬펐습니다. 어쨌든 윤 총장은 추미애 장관 등 여권과 충돌하고 있는 여러 현안을 놓고 작심한 듯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야당이 검찰 인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나온 답변이 아주 대표적이죠. 인사안이 다 짜져 있고 그런 식으로 인사하는 법이 없다. 이랬으니 민주당 의원들은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과거 검찰총장 물망에 올랐던 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정인이 하나를 물으면 10개를 답한다며 도대체 누가 누구를 국감하는지 모를 지경이라고 말했을 정도입니다. 소 의원은 이번에 초선이죠. 드디어는 윤호중 위원장이 개입했습니다. 이 답변을 추가로 할 필요가 있을 땐 위원장 허락을 받으라고 했는데 거의 10분이 지나도 계속 답변하고 있다. 이번엔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엄호를 하더군요. 답변이 길지만 추 장관보다는 수십 배 예의 바르게 답변하고 있다. 적어도 소설 서신에 이런 답변을 하지 않았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어제 아침 박순철 남부지검장이 쓴 글이 또 다른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검찰 내부 통신망에 올린 라임 사태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이 그래서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며 사의를 표명한 거죠. 박 지검장은 윤석열 총장과는 가까운 사이가 아닙니다. 거리가 먼 사이죠. 그는 추 장관이 영전시킨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는 최근 법무부가 윤석열 총장의 라임 사건 수사 지휘가 미흡하다는 발표와 관련해서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죠. 검사 비리는 김봉현 입장문 발표를 통해 저말했기 때문에 대검에 보고 자체를 하지 않았고, 야당 정치인 비리 수사 부분은 5월경 전임 남부지검장이 격주마다 열리는 정기면담에서 보고서를 작성해 총장에게 보고했다. 이것보다 더 명확한 진술이 있을까요? 박 지검장은 추 장관의 수사 지휘권 행사도 비판했습니다. 특히 총장 가족 관련 사건 수사 지휘는 검찰총장이 스스로 회피해왔다는 점에서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면도 있다고 한 거죠. 어쨌든 가만히 있을 추미애 장관이 아닙니다. 이 그녀는 22일 밤, 그러니까 어젯밤 대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라임 수사 보고은폐 여부와 야당 정치인 관련 차별 수사 의혹에 대해 다시 감찰을 진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검찰총장과 남부지검이 최근 언론 보도 전까지 김봉현이 폭로한 검사 비위 사실을 보고받지 못해 이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김봉현의 주장은 구체적인 정황과 부합하는 상황이라면서 은폐하거나 무마하였는지 여부를 감찰하겠다고 한 거죠. 검사 출신 야당 정치인 수사와 관련해서도 이 전임 수사팀이 여당 정치인에 대한 수사와는 다른 시기와 방식으로 보고한 경위와 수사가 차별적으로 진행된 것이 아닌지 감찰하겠다고 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김봉현의 말은 철저히 믿는다는 거고, 검찰총장 말은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이 검사 비위를 놓고 밤늦게까지 민주당은 윤 총장을 물고 들어가더군요. 어쨌든 추미애 장관의 폭주는 두고두고 논란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추 장관은 지난 19일 헌정사상 4번째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윤 총장이 라임 사기 사건에서 손을 떼도록 했죠. 71년 헌정사에서 2005년 딱 한 번 발동된 수사지휘권을 추 장관은 벌써 3번째 발동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수사지휘권 발동이 합법적인 것인가도 의문인데, 더 큰 문제는 한결같이 사기꾼들이 일방적 폭로에 금강거라는 점이죠. 지난 6월에는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이 검찰이 거짓 진술 강요로 조작됐다고 재소자 한모가 느닷없이 주장을 했습니다. 추 장관은 그 한모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실이 아닌 대검 감찰부에서 진행하라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죠. 대검 감찰부장이 진보성향 법관모임 파사 출신인데 조국이 추천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한모는 기업사냥 범죄와 사기 횡령 등으로 징역 2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사기꾼이었습니다. 한모는 한명숙 사건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죠. 그런데 구치소에서 한명숙에게 돈을 줬다는 한만호 전 한신금융 대표가 검찰로부터 거짓 진술을 강요당했다는 정황을 옆에서 들었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이게 과연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사안인가요? 한명숙 사건은 모든 증거가 드러나서 대부분에서 확정된 사안입니다. 4개월이 지났지만 대검 감찰부는 아직 이렇다 할 결론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첸레이 사건은 어떤가요? 지난 7월 추 장관은 검언 유착으로 단정하고 수사팀이 윤 총장에게 보고도 하지 말고 감독도 받지 말라며 수사지휘권을 또다시 발동했죠. 7천억 원대 사기 혐의로 징역 14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사기꾼 이철이 첼레이 기자로부터 유시민에 대해 불지 않으면 불이익이 간다고 협박당했다면서 시작이 된 사건입니다. 여기에 이철과 일면식도 없는 사기횡령 전과오범 제보자 X, 지모 씨가 이철이 대리인으로 등장합니다. 그를 특종 욕심으로 만난 첼레이 이동재 기자는 졸지에 검언 유착의 당사자가 됐고, 한동훈 검사장은 좌천에 좌천을 겪고 있습니다. 추 장관은 윤 총장 측근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됐다는 걸 내세워서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했죠. 그런데 막상 이승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수사팀은 이동재 기자를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한 검사장을 공범으로 적시하지도 못했습니다. 언론은 두 사건의 얼개가 똑같다고 쓰고 있습니다. 사기꾼이 등장하고 친여 매체가 그 주장을 보도하고 나면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는 식으로 진행됐다는 거죠. 이번 라임 자산운용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윤 총장을 공격하는 언론이 이를 대수특별하자 추 장관은 딱 사흘 만에 윤 총장을 배제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거죠.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김봉현의 1차 편지는 9월 21일 작성된 것으로 변호사가 한 달 동안이나 가지고 있다가 검찰 국정감사기간에 맞춰서 공개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김봉현의 강기정 전 정무수석에게 5천만 원을 전달했다는 법정 증언을 할 때만 해도 질 나쁜 사기꾼으로 매도를 하다가 이 옥중 편지가 공개되자 과거 김대엽처럼 의원으로 대접하고 있는 중입니다. 참 기가 막히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문 대통령이 21일 충남 아산의 경찰인재 개발원에서 열린 경찰의 날 기념식에 가서 경찰을 격려했더군요. 이것도 혹시 편가르기 아닌가요? 곧 출범 말 국가수사본부의 완결성을 높인다면 국민들은 경찰의 수사 역량을 더욱 신뢰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들으니 국민이 경찰을 지금 엄청나게 신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독감 백신 맞은 뒤에 숨졌다고 신고한 사람이 그저께 밤 사이에 2건이나 더 늘어서 모두 11명이 되었습니다. 오늘 밤은 무사히 지날까요? 당국은 백신 자체는 문제가 없고 접종 사업도 계속하겠다고 밝혔지만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제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을 했는데 문 대통령이 임명장을 들고 오송까지 달려가는 퍼포먼스를 벌여서 화제가 됐었죠. 마치 버락 오바마가 빈 라덴을 살해하던 밤에 이 자신의 자리를 지휘관에게 양보를 하고 자신은 그 옆 구석 자리에 이렇게 쪼그리고 앉았던 것처럼 보이게 하는 효과 만점의 퍼포먼스였습니다. 그 임명식에 질병청 직원들의 거리두기만 했다면 말입니다. 그 질병청장이 지금 독감 백신으로 도마 위에 올라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우책이었습니다.